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수술을 받게 되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와도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를 받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병원비를 많이 사용한 뒤에 뒤늦게 이런 제도를 알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마음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 전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 창구에서 직접 결제하는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본인부담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를 받거나 심장 수술을 받거나 큰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번의 입원과 검사, 수술이 이어지다 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국가가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든든한 제도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이런 추가적인 보호장치까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많이 받아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5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상한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은 상한액도 낮게 정해지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집니다. 왜 이렇게 운영할까요? 의료비 부담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떤 가정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상한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든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여러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건강보험 혜택을 인정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특수검사나 최신 치료법, 특정 시술, 상급 병실 사용료 등은 비급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 환급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높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중증 질환이나 장기 치료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되었는데 병원비 걱정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단순한 환급 제도가 아니라 국민 의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까지 부담하면 되는 걸까? 내가 속한 구간은 어디일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실손보험이 있는데 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강보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병원비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까지 내면 되는 건데? 나는 환급 대상일까? 도대체 누가 많이 돌려받고 누가 적게 돌려받는 걸까?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은 의료비 부담도 적게 하도록 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조금 더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계시지만 정작 그 보험료가 이런 중요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인 김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70대 초반으로 평소에는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고 여러 차례 검사를 받다 보니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결제한 금액만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셨겠죠. 이 많은 돈을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하지만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의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놀라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 어르신이 속한 소득 구간의 상한액보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공단이 다시 환급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한액이 개인별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환급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큰 수술을 받아 같은 금액의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구간에 속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두 번째 사람은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부담 상한제는 단순히 병원비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 구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건강보험료가 다르면 상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면서 자신의 구간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득 구조가 달라지면서 건강보험료 수준이 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환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건강보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한액만 넘으면 바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내일 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동안의 의료비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처음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병원비는 지금 당장 지출했는데 환급은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한액 수준으로 조정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심장질환까지 발견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과 검사, 시술, 약제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병원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실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어르신은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최신 비급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셨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검사도 많았습니다. 총 병원비 규모는 매우 컸지만 정작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급 금액도 기대했던 수준보다 적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원비 총액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을 볼 때도 전체 금액만 보지 말고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수증을 받아도 숫자만 보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가 함께 작동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도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안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한 안전망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를 확인해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건강보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환급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환급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병원에서 아예 돈을 덜 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또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왜 일반 병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환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환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를 냈는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시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미 할인이 된 줄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의 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급여 방식, 두 번째는 사후환급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전급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야 할 금액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모든 금액을 먼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중간에서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도 받고 집중치료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계산서를 볼 때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병원비가 계속 늘어남에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 직접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가 모든 금액을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는 처음부터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급여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모든 사람의 실제 상한액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상한액 기준으로 먼저 적용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실제 상한액은 30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환자의 소득 구간을 즉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장 높은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중에 사후환급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후환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험하는 방식은 바로 이 사후환급입니다. 이름 그대로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뒤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동네 내과도 다니고 정형외과도 다니고 종합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각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1년 동안 모두 합쳐보니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의료비를 정산했을 때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금액을 환급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많은 돈을 사용했든 여러 병원에서 나누어 사용했든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한 곳에서 큰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의료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 세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기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검사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양병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이 많은 특성 때문에 환급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병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환급 방식도 일반 병원과는 다른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요양병원은 특성상 입원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의료비 계획을 세울 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환급금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제도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인 부담 상한제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공단이 자료를 확인한 뒤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다만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계좌가 변경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환급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환급 시기를 궁금해 하십니다. 병원비는 이미 냈는데 환급은 언제 받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연간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지출한 직후 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안 들어오지? 하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 구조를 이해하면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방식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나중에 정산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합산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일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야? 병원비를 내가 냈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의 관계.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이 왜 충돌하게 되었는지, 보험금 지급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풀어드릴 예정이니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전급여는 무엇인지, 사후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 병원의 의료비가 합산되어 계산될 수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은 없겠지.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왜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지? 병원비를 실제로 냈는데 보험사가 왜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야? 최근 몇 년 동안 보험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발생한 환자일수록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왜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입자 입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이름 그대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실제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일부를 지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른 곳에서 보전받은 금액까지 보험사가 또 지급하게 되면 같은 비용에 대해 두 번 보상받는 결과가 됩니다. 보험에서는 이를 중복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나중에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결국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두었다가 돌려받는 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실제 손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큰 수술을 받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납부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이나 냈는데 실손보험에서 다 보상받겠지. 하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상당 금액을 환급해주는 구조라면 결국 이 어르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까요? 처음에 납부한 1,000만 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비를 납부한 시점과 환급받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환급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돈으로 병원비를 냈는데 보험사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병원비를 냈는데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나중에 환급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다툼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의 판단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결국 가입자의 최종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줄 금액이라면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급여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검사나 치료, 일부 최신 의료기술, 선택진료와 관련된 비용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장해 줄까요? 바로 실손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 실손보험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비는 크게 환급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검사비와 비급여 치료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다고 해서 실손보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 상한제가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면 실손보험은 그 빈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환급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병원비는 지금 당장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액 치료를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규모의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사이의 정산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먼저 큰 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련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현재 제도 안에서도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오해나 실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여전히 실손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고령화 시대에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은 걸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미래와 건강보험 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연결하는 내용인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손보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치료법과 검사 장비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고 노년 인구도 지금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도 이제는 관리가 가능해졌고 수술 성공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민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바로 의료비 부담입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작스러운 암 진단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는 최소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안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정기검진을 받기도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일부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제도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음에도 환급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실손보험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보험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곧 돈이라는 말이 의료비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안감이 달라지고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도 금액만 확인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살펴보고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실손보험 청구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병원비가 발생해도 실제 부담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세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이 생기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미리 알고 있는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주는 만능 제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실손보험의 역할을 각각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보호막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고액 의료비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실손보험은 그 사이의 빈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의료비 관리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의료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줍니다. 넷째,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손보험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건강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알고 있으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정보가 있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은 결국 우리 가족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5편에 걸쳐 본인 부담 상한제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 가운데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